안녕하세요. 마음쉼표 시간입니다. MBTI에 관한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MBTI 강사로 활동하시는 옹기님, 그리고 상담심리 전문가 불꽃님, 편들러님 나와 계십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옹기님 지난번에도 가정사를 네. 잠깐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MBTI 공부하고 나서 네네. 실제로 이렇게 좀 옹기님한테 도움이 된 때가 네. 언제세요? 저는 MBTI 공부하고서 진짜 자녀하고 어.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네, 그 전까지는 정말 내 속에 나왔지만 어떻게 저 아이랑 내가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MBTI 공부하면서 이제 지난번 차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다른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를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관계가 좋아졌고 딸아이도 냉정한 엄마, 선생님 같은 엄마였다가 이제 자기의 앞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엄마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아주 좋아졌어요. 네. 이해하고 인정하면 그래도 갈등이 좀 줄죠. 네, 서로 맞아요. 네. 달라지는 걸 좁힐 수는 없지만. 네네. 풀꽃님은 어떠세요? MBTI에 뭐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그 반대 경험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MBTI 유형으로 워크샵을 해보면 이제 그 유형으로 약간 오히려 라벨링 돼가지고요. 쪼잔하네. 뭐 약간 계산 빠르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약 올리면서 또 소통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옹기님은 되게 성숙한 방식으로 잘 활용이 되신 건데 또 어느 곳에서 어떻게 좀 설명을 듣고 활용하시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 공격 포인트로 잘못 쓰이기도 하고, 실제 커플 상담할 때도 지난번에 상담사님이 너 이런 거 좀 잘 못한다고 했잖아 라는 식으로 좀 비난의 요소도 쓰시기도 해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좀 덜할까 고민이 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싸움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느 그런 경우에는. 맞아요. 편들러님도 뭐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는 원래 MBTI를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검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사람을 뭐 16가지 정형화된 그걸로 나눠 이러고 그렇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만큼 제가 엑서사이즈를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좀 이런 게 유명해지고 주변에서 좀 나 이런 코드인데 뭐 네. 어떤 사람이야 나는 뭐 이렇게 했을 때 뭐라도 그냥 조금 이렇게 던져주면서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너 진짜 그렇네. 그 코드 잘 나온 것 같네. 막 하니까 조금 요새 이렇게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선무당에 영향력을 조금 끼치고 있는데요. 네, 혹시나 저도 이렇게 좀 조심하는 게 라벨링 될까봐. 맞아요. 제가 너무 잘못 이렇게 조금 해주면 그거를 그 친구는 자기의 유형으로 생각할까봐 좀 더 말을 아끼는 요즘입니다. 네. 네. 우리가 조금 공부하면서 라벨링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로 좀 MBTI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또 사연 만나보고 MBTI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 사연은 두 딸을 둔 아빠 분이 보내주셨어요.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둘째 딸아이는 외향적이라 친구가 많고 감정 표현도 잘하는 편입니다. 중학교 3학년인 지금까지 꾸준히 임원을 하면서 리더십도 꽤 인정받았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공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있는 아이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학습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첫째 딸과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큰애는 지적인 호기심이 왕성한데 작은 애는 그런 게 없어 보이네요. 공부머리는 타고난다는데 정말 그런 건지 이 아이 성향인 건지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아이한테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두 딸 두신 아버님인데 편들러님은 들으시면서 끄덕끄덕 하시네요. 오늘도. 공감되셔요? 네. 아버님 마음에? 아니요. 아니요. 공감하려고 이제 노력하니까 이제 끄덕끄덕이 되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되게 상반된 두 딸아이 너무 네. 서로 둘 다 매력적이고 너무 개성이 뚜렷해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는데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고민이라고 하시니 이렇게 좀 공감하고자 노력해봤더니 그 둘째 딸아이가 그냥 못하면은 아쉽지도 않고 그럴 텐데 맞아요. 임원도 하고 네, 친구들도 그쵸. 많고 하니까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에너지로 공부만 더 했으면 얼마나 잘할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한테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거 아닐까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두루두루 자라나요. 딱 한 가지 별거 아닌 것 같은 공부만. 네. 옹기님 그 사연자분 딸의 성향에 대해서 이 네. 아버님이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MBTI에서 이 딸은 어떤 유형일지 좀 이 사연 내용만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저 아까 이제 검사가 정확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섣불리 이제 유형을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라벨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나 지금 코드가 주신 게 없기 때문에 네. 이걸 유추를 해보자면 일단 따님은 외향적인 게 아버님 눈에 보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유형이라고 속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과 이제 잘 지내고 또 리더십도 있고 뭐 임원도 하는 거 보면 감정 표현도 막 잘하면서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F 유형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나 뭐 앞에서 드러나서 막 뭔가를 추진해가는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N의 유형과 그리고 이제 또 잠깐 아쉽지만 지적 호기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버님이 아쉬워하는 거 보면 이 따님이 조용히 앉아서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루어 짐작하게 생활 유형의 패턴은 약간의 P 유형으로 보여서 이제 ENFP 유형으로 좀 짐작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짐작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NFP.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만났던 아드님. 자녀도 네. ENFP죠. 네. 요즘 네, 맞아요. ENFP. 네. 불꽃님.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ENFP를 만나시면 힘들어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시나 봐요.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너무 자유로워서 왜냐면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 말씀해 주셨듯이 리더 친구들 간의 사이도 좋고 분명 리더십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공부만 잘하면 금상첨화기 때문에 그 공부에 안타까움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연도 보내시고 걱정도 하시고 그러고 보니 지난 친구랑 유형이 똑같네요. 지난 시간이랑. 네. 옹기님의 눈빛에도 지금 엄마의 눈빛이 잠깐 주셨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가 아버님 고민인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그쵸. 네. 동기부여를 하고 싶으시다는 얘기인데 네. 이 ENFP라면 짐작하는 거지만 네. 이런 자녀가 공부할 때 보이는 어떤 특성들도 좀 있겠죠. 뭐 태도나 동기부여되는 있죠. 게. 네. 그러니까 ENFP 아이들은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못해요. 갑갑하고 그다음에 지루하고 답답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늘 꿈꾸고 상상하고 막 호기심이 생기면 활동으로 옮겨야 되고 막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 함께 포함되는 활동들을 하면서 막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이야기 밖으로 표출을 하면 주변 사람들의 막 호응에 또 막 힘이 뭐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막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꾸준히 임원도 하셨다는 것처럼 사람 속에서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동기를 갖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앉아서 못하면 서서 하라 그러면 될까요? 서서 하라 그러면 되죠. 아, 정말요? 네, 정말요. 정말요? 정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아버님이 이 사연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이가 정말 공부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공부 패턴에 이 아이가 들어와서 그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 건지가 사실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보시는 그 앉아서 공부하는 우리들이 흔히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는 꼼꼼히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 친구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유형이 맞다고 하면.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에 흥미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아버님의 목적이시라면 이 친구가 즐겨 쓰는 선호 유형을 가지고 공부 방식을 찾아주거나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주시면 그럼 되지 않을까. 문제 해결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른들은 엉덩이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공부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니까 네.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풀꽃님은 부모님 상담하실 때 아이들 그 자녀 이 동기를 좀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MBTI
활용하시나요? 네네. 어떠세요? 네. 네, 저희가 성격 기질 검사 많이 활용하는 게 MBTI랑 이제 TCI라는 검사 두 가지가 대표적이긴 한데 그래도 MBTI가 설명하기는 좀 수월하고 부모님들도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셔서 MBTI를 좀 활용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MBTI는 이제 동기부여 요인이라는 아예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S하고 T 아니면 뭐 NF 이쪽 가운데 있는 두 개 영역, 두 번째, 세 번째 그 영역이 보통 동기부여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지금 그 옹기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아이가 이제 ENFP니까요. NF라는 어떤 동기부여 요인을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럼 NF는 뭐냐라고 했을 땐 가치와 의미가 중요해요. 가치와 의미. 네, 그런 공부를 왜 해야 왜 하는지, 하느냐. 이 공부를 한다는 게 이 친구나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데 아까 이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엄마에게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라던가 이제 중요한 사람들. 때로는 공부하는 클래스메이트를 잘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ENFP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친구가 공부를 잘하고 아니면 본인이 제일 잘해서 그 친구들보다 좀 못하는 친구들과 엮어서요. 소위 말 리더나 멘토 역할을 그 같은 학년이지만 시키면 정말 신나서 공부하고요. 그들한테 알려주려고 자기가 선행학습을 빼거든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좀 제안 드리는 것 중 하나는 본인이 지금 중3이라고 하면은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제 동네에서 과외를 한번 시켜보라고 하시면 이제 본인이 잘하는 과목에서 공부하는데 재미있고 또 거기에 뭐 멋있다, 좋다, 되게 잘한다 이런 걸 좀 열광하는 팬클럽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공부에 흥미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뭐 서포트 해달라는 거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성격 유형을 좀 먼저 파악해 보시면 좋고 반대로 이제 N하고 F의 반대 유형이 S하고 T잖아요. 이 친구들은 생산성이 동기부여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래서 과제를 한 번에 크게 주거나 목표 설정을 크게 하면 안 해요.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주. 그러니까 이제 옆에 계신 옹기님도 ISTJ시잖아요. 이제 업무를 만약에 하실 때도 너무 많은 양이나 내가 좀 시도해 봄직한 수준보다 쬐끔을 높으면 하시겠지만 많은 큰 기대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으세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생산성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길면 안 돼요. 가치를 쫓는 게 아니라 생산성이 눈에 보이니까 뭐 오늘 하루. 그러니까 범위나 시간의 계획보다는 ST는 범위의 계획이 훨씬 좋고요. 이제 그런 생산성이 보여지는 결과물 또 그게 만약에 본인이 좋아하는 어워드 같은 거를 좀 걸어놓으면 확실히 잘 따라오죠. 근데 이런 전략들을 사실 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학습 안에서. 그러니까 뭐로 움직이느냐를 잘 파악하는 게 좋겠네요. 동기를 잘 찾아서. 만약에 사연 보내신 아버님 이제 상담 현장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불코님은 이제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좀 나누게 되실 것 같아요. 아버님이랑.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께 공부를 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이실까요? 라고 그냥 저는 여쭤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연자분의 따님이 그런 가치와 의미로 움직이는 친구인데 아버님의 그 가치와 의미의 설명이 이제 아이에게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저는 먼저 들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설명이 너무 당연한 학생은 공부를 해야죠 라거나 중3부터 공부한다고 약속했어요 라는 만약에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면 그거 가지고는 움직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친구에게 흥미롭고 가치 있는 어떤 그런 너치 포인트를 좀 같이 찾아드려서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 부분을 좀 같이 설명해드리고 표현 방식도 조금은 더 사교적이고 조금은 더 감동이 섞여 있는 그래서 이 친구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식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습을 언제 잘하고 몰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정말 뭐 대학을 열심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열심히 안 하다가 대학이나 그 이후 과정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학습의 가장 그 클라이막스를 언제 폭발하길 기대하시나. 그래서 그게 이제 대학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런 동기부여 갖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좋아하는 게 생기면 이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춤추면서 공부할 거예요. 동기부여가 잘 되면. 근데 그 동기부여가 안 되면 어떠한 뭐 서포트를 해도 움직이기 좀 어려운 유형이라고, 이렇게 좀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 딸은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다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거든요. 아버님도 그런 쪽이신 것일까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둘째 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딸이면 다 좋죠. 공부 잘하는 자녀면. 근데 이제 지금 아버님 욕심에는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편들러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아버님께 뭘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든가 당부를 드리고 싶다든가 하는 게 있으면? 저희 이 따님을 지금 추측컨대 NF 유형 가운데를 추측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아까 풀꽃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둘째 따님의 가치와 중요한 삶에 있어서의 의미들, 아니면 꿈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NF들은 굉장히 공감받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뭐 평가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로 나누지 않고, 아 너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되게 멋있다, 좋다 라고 해주면서 한번 그냥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눠보는 어떤 그런 경험들 꼭 한번 있으셨으면 좋겠고, 중간에 아까 되게 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제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공부할 때 어떤 스터디 모임에서 리더의 역할을 부여하는 거, 그럴 때 굉장히 좀 그 친구가 더 신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아버님께서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막 이렇게 인정받고, 그게 공부랑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 네. 맞아요. 혹시 옹기님 그 따님 그런 거 하시나요, 역할? 하죠. 네, 그러니까 의미 부여 막 이런 것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아버님께서 적용하실 수 있는 이제 동기부여도 동기부여지만 실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면 아이들이 또 중3이잖아요, 따님이. 그래서 이 유형들은 일단 앉아서 공부 못해요. 일단 서서 공부를 하는 게 기본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막 움직이면서 공부하고 이야기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보고 요점 정리를 하거나 이런 거 절대 못해요. 이제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 갖고 왔는데요. 공부를 할 때 왜 초등학생들이랑 아가들 왜 엄마들 한글 공부하면서 벽에 그 자석 달린 보드판 있잖아요. 마카판 이렇게 마카로 쓰는 거, 벽면에 다 크게 대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걸어주세요. 중3 방에.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한 걸 거기다가 마카펜으로, 그리고 뭐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판들이 다 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건 했건 상관없어요. 그 판이 찼다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뿌듯해요. 그 판을 채우고 포스트잇을 붙이기 위해서 뭔가를 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를 쓰다 보면 정리가 되고 뭐 이렇게 뭐 이제 또 액션이 취해지고, 그럼 나중에 자기가 그 판 이제 적어놓은 판을 보고 뿌듯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이제 앞에서 선생님처럼 막 스토리텔링을 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관객이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좀 자신감이 붙으면 그거를 친구들에게 가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보시기에 우리 왜 그 범죄 스릴러나 경찰 뭐 그런 드라마 보면 벽면에 딱 가려 있다가 커튼을 쫙 열면 그 안에 막 사진 붙여 있고, 그쵸? 막 이렇게 줄 그거 있고 막 이렇게 막 쓰고 이러잖아요. 딱 그 유형을 이 아이들에게 적용하면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뿌듯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타임랩스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핸드폰 앱에도 깔려 있는 것도 있고, 그쵸? 요즘에 어플도 많이 있는데 자기가 공부한 거를 이렇게 녹화를 해서 그거를 막 빨리 돌리게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거를 이제 자기가 하는 인스타나 자기 계정에 올려서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몇 시간 공부했어 뭐 이런 것도 올리면 이제 또 누가 봐서 뿌듯해지고,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봐주는 시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동기받아 이 아이는 최소한 4시간 이상은 앉아 있어야 돼요. 이 타임랩스 하려면 그래도 4시간 정도는 앉아있어야 공부 좀 했구나 좀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주시면 그럼 이 아이의 유형에 맞는 공부법이지 않을까. 네. 제가 옹기님 따님의 타임랩스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10며칠 동안을 자기가 공부한 걸 책상에다가 해서 다 찍어서 몇 분 만에 딱 그게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계속 책을 넘기는 시간들. 근데 그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애써 책에 줄을 그어요. 그럼 왜 우리 책이 이게 뭔지 알죠? 책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 불어있는 책 공부는 상관없어요. 불어있는 책에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그 동그라미 치다가는 동그라미 치려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습관도 될 수 있고 의도가 되는 거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책을 불리는 게 목적이었으나 시작은 그렇죠. 그렇게 됐으나 네네. 하다 보면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고 지금 뭐 타임랩스건 불릴 책이건 어쨌든 뭐 판서건 다 시간을 들여서 책과 함께 공부와 함께 해야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게 앉아서 공부해 보다는 네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 약간 방향을 틀어 제안해 주시는 방식 네. 그럼 아마 자녀는 모를 거예요. 그걸 부모님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제안한 방식이라시라는 걸 모를 거예요. 그 옹기님이 아까 3가지 정도 준비하셨다는 네. 혹시 또 있어요? 3가지 타임랩스, 타임랩스? 책 불리기, 그다음에 책 이제 불리기. 책 불리기. 네. 혹시 준비하신 거 못 하셨을까 봐. 아니에요. 네, ENFP 자녀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을 말씀을 해주셨고 유형 따라서 또 아이들에게 맞는 칭찬 혹은 뭐 보상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 다를 것 같아요. 이건 좀 풀고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근데 오늘 뭐 너무 팁이 많아가지고 네. 그죠? 이미 풍성할 것 같긴 네, 한데 저는 이제 유형에 따른 칭찬은 결국은 그들이 이제 정보나 상황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두 번째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ENFP라고 하면 그 N인지 S인지 네 그게 이제 되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S라는 건 소위 말해서 오감을 활용해서 경험해 본 것을 자기가 이제 정보로 취득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도 약간 이런 포인트여야 하는 것 같아요. 네가 이걸 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어떤 하기 싫은 것이 줄어든거나 할 수 있는 걸 명확하게 할 수 있거나 실제적으로 네. 그리고 뭐 날짜가 언제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보상을 주셔야지 뭐 놀이공원 같이 가자 워터파크 가자 이런 거보다는 언제 가자 네, 이거 하면 무엇을 하자 이런 좀 구체적인 게 S에게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N에게는 사실 이제 어려운 유형 중에 저는 하나인데 N은 자기 가치에 뭔가 원하는 소망에 잘 맞으면 쉽게 감동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도 되게 의미 있게 잘 느끼고 만족하는 보상으로 느끼는데 반대로 본인의 그 가치에 맞지 않는 보상은 그냥 웬만해서는 감동이나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것에 반응하고 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좀 관찰, 관심이 좀 부모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N인 유형에게 S인 보상은 별로 오히려 불편함을 주기도 해요. 고등학교 정도 된 친구들한테 내가 뭐 뮤지컬 보여줄 테니까 공부하자 이러는데 이분이 N형이다. 그러면 좀 기분 나빠요. 엄마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런 걸로 나를 꼬셔. 오히려 이렇게 예민하게 굴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S인 자녀에게 되게 뭐 행복의 가치라던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의미를 이상을 말하면 그러니까 안 해준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그냥 하라는 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정보를 수집하는 소통의 방식대로 좀 구체적인 보상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그 칭찬이라는 거는 유형과 상관없이 과정에 대한 칭찬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서 결과가 어찌 됐건 아까 뭐 타임슬랩처럼 그게 정말 뭐 책 불리기든 뭐든 그 과정 안에서 정말 너가 노력했냐 안 했냐의 내용을 막 시험 보고 같이 숙지했는지를 체크하고 검열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어찌됐건 시험 기간은 누구나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통과해냈다라는 것에 대한 좀 과정의 칭찬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나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 S형에게 하지 말아야 될 혹은 건드리지 말아줘야 될 글쎄요. 그러니까 다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아서 이제 S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계획적인 거, 책임감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실망했다라는 말은
진짜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망이라는 어떤 뉘앙스를 전달할 때는 그냥 상처받는 게 아니라 거의 꺾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S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께서는 실망이라는 단어를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이제 반대로 N의 자녀분들한테 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는 자꾸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만큼 이런 양에 대한 얘기를 자꾸 물어보시면 좀 약간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가볍고 작다. 나의 이상을 얘기하고 싶은데 부모가 너무 현실 감각 있고 너무 좀 소위 말해 쪼잔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N이 되게 풍부한 아이들에게는 구체적 수치나 기한이나 이런 범주에 대한 얘기를 좀 질문하지 않으시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편들러님 혹시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벌써 많은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네. ENF 얘기를 주로 하고 있긴 한데 네. 특히 어렵게 느껴진 유형이 혹시 있다면 저 전문가분들 계실 때 또 네. 질문해 주셔요. 방금 풀꽃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S와 F에 대해서 뭐 좋은 어떤 반응들 아니면 꼭 좀 피해야 될 반응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S와 N. 네, S와 네, 네. N. 그럼 그 옆에 있는 뭐 T와 T와 F에게도 그런 게 있는지. 왜냐면 저는 T 성향이 강하신 분이랑 좀 이야기 나눌 때 가끔 좀 압도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너무 이걸 확정 지으셔가지고 그걸 막 저한테 강요하려고 하실 때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반응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거야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방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어떤 F와 T 간에도 그런 게 좀 있을지 조심해야 되는 게. 네. T는 이제 논리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논리에서 합당하다고 이제 딱 결론이 나면 그게 맞다고 확 굳어지는 경향이 있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맞아.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봤더니 이게 맞아. 이걸로 하는 게 가는 게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본인의 논리 기준이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동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F 유형은 이제 사람의 관계와 이런 것들이 막 중요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치게 하진 않을까, 이 말을 해도 될까 막 이렇게 조심하고 관계성에 대해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쾌하게 이제 그 사람 관계 그거는 그건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 이걸 해결하려면은 뭐 진행을 해야지. 관계가 뭐가 중요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네. 편들러님 쓰셨죠? 네, 잘 기억해 뒀습니다. 혹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나요? 그러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이제 일단 F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늘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F한테도. 맞아. 왜냐면 F는 언제 어떤 포인트에 걸려서 아파할지 모르기 때문에 딱히 무슨 말을 조심한다기보단 그 말을 어떻게 아파할지에 대한 좀 소위 말해서 딱 가이드가 있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아프거나 불편하다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을 좀 인정해 주시는 거. 근데 자꾸 불편하다고 했을 때 이쪽에서 듣는 마음은 내가 찌른 건 아닌데 왜 아프다는 거야 하면서 찌르지 않았으면 자꾸 설명하고 싶은데 F인 분들의 감정이 다쳤다는 부분은 그냥 그분이 그렇게 느꼈다기 때문에 그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반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T한테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건 죄책감 유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우리의 관계를 위해 뭔가 이런 좀 합리성이 떨어지는 그냥 이 관계를 유지해서 뭔가를 감당하거나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T한테 기대해야 될 것은 관계가 아니라 일은 일에 대한 얘기. 네, 이런 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자, 옹기님, 저희가 이후에도 계속 이제 MBTI 관련해서 사연을 받을 텐데 앞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십사는 의미에서 이번 편에서는 방송 참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안내 좀 옹기님 직접 해주시겠어요? 앞으로 이제 사연을 보내실 때는
본인의 이야기랑 이제 상대방이 궁금하신 이야기를 함께 주시면 어차피 이 MBTI가 관계성에 관계니까. 대한 이야기이기 네네. 때문에 나는 이런 것 같은데 상대방이 이런 부분이 불편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함께 주시면 그럼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몰라도 나에 대한 그렇죠. 성격에 대한 얘기와 네네. 상대에 대한 성격에 대한 얘기. 네네. 네. 자, 참고해서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